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요즘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곧 금리 내린다 하는데 왜 내 대출 이자만 자꾸 오르는 것 같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 벽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숨통 트이나 했는데 말이죠. 네,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지점이죠. 아니, 한쪽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선 주담대 금리 6% 돌파 막 이러니까요. 맞아요. 완전 반대되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 같은 겁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연 6.06%를 찍었거든요. 6.06%요? 와. 네,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 두 개의 톱니바퀴,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랑 정책의 논리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범인 찾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금리 상승의 방화쇠를 직접 당긴 여성 말입니다. 계속 코픽스 하는데 이게 사실 들을 때마다 좀 아리송하거든요. 아, 코픽스요? 네네. 이걸 정말 쉽게 옆집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코픽스는 그냥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아, 도매 가격, 원가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가. 은행도 결국은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붙여 파는 일종의 돈 소매상이잖아요. 그때 물건, 즉 돈을 떼우는 원가가 바로 코픽스인 거죠. 근데 최근에 발표된 10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2.57%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2달 연속이요? 네, 도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은행이 우리한테 파는 소매 가격, 즉 대출 금리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딱 질문이 생기는데요. 코픽스가 범인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은행의 편리한 핑계일까요? 요즘 은행들 역대급 실적 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원가가 조금 올랐다고 그걸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는 게 맞나? 은행이 좀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만이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코픽스는 단순 핑계라기보다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동 공식이에요. 공식이요? 네,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코픽스 더하기 가산금리라는 공식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선출되는 거거든요. 물론 가산금리를 조정할 순 있지만 이번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픽스라는 기준점 자체가 위로 움직인 게 가장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점을 더 파고들어야겠네요. 코픽스라는 도매 가격 대체 왜 오른 겁니까? 우리가 다들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말이에요.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 자체가 올랐고요. 시장금리가요? 네. 그리고 둘째 이유가 아주 역설적인데 은행들끼리 벌인 예금 유치 경쟁 때문입니다. 예금 유치 경쟁이요. 그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이자 많이 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이 상황의 아이러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저한테 연 4%짜리 고금리 예금을 판다고 해보죠. 네. 그건 은행 입장에선 연 4%의 비용을 치르고 제 돈을 빌려오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비싼 비용을 주고 예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은행의 전체적인 자금 조달 원가, 즉 코픽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결국 은행이 한 손으로는 높은 예금 이자를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렇게 올라간 원가를 우리 대출 금리에 전가하는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은행 광고에서 특판 예금 출시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제 주머니를 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니.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은 변동금리는 코픽스 때문에 오르고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오르고 있으니 말 그대로 피할 곳이 없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떤 문을 열어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형국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품이 더 좋으냐 이걸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덜 맞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즉각적인지 피부로 좀 와닿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0.05%포인트 올랐다 하는데 솔직히 그 숫자만 보면 그래서 싶기도 하거든요. 그쵸. 0.05% pp. 찻잔 속의 태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이 변동금리를 3.93에서 5.33%로, 우리은행이 3.82에서 5.02%로 각각 0.05%pp씩 올렸거든요. 하지만 이 찻잔 속 태풍이 30년 동안 휘몰아친다고 상상해보세요. 30년이요? 네,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 이 0.05%pp 차이가 만들어내는 총 이자액 차이가 약 500만 원에 달합니다. 와, 500만 원이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고차 한 대 값이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친구는 이자가 내렸다던데 잔액 기준 코픽스는 내렸다는 기사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똑같은 대출인데 왜 누구는 내리고 누구는 오르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규랑 잔액? 네, 잔액 기준은 말 그대로 은행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빌려준 모든 대출의 평균 원가예요. 그래서 시장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게 천천히 움직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새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타려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틱스입니다. 이건 최근 한 달간 은행이 새로 조달한 자금의 원가라서 시장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하죠. 아, 그래서 네, 바로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달 연속 급증하면서 지금의 금리 인상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친구분은 잔잔한 저수지에 배를 띄워놓은 거고 우리는 지금 파도가 치는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픽스가 올랐고 그게 은행채 금리랑 예금 경쟁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연말 금리 인하라는 모두의 기대는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여기에 그 정부 규제라는 변수가 기름을 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대외 변수와 내부 규제라는 두 개의 압력밥솥 안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불안정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거든요. 아, 발이 묶여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거죠. 시장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정부 규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인가요? 부채질이라기보다는 소방호스로 기름을 뿌리는 격에 가깝습니다. 기름을요? 네, 의도는 좋았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출받는 사람들 고통을 가중시키거든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은행들한테 이제 대출 좀 그만 늘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어요. 네. 자, 그럼 은행장이라면 이 지시를 어떻게 따르시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출 문턱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아, 일부러 비싸게 팔아서 찾는 사람이 줄어들게 만드는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이때 은행이 자기 재량으로 덧붙이는 금리가 바로 가산금리예요. 지금 차주들은 시장 상황 때문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르는 압박, 그리고 정부 규제 때문에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가 오르는 압박, 이걸 동시에 받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분들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상승이 구체적으로 우리 월급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5억 원을 대출받은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월 부담액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현실적인 숫자로 보면 충격이 더 큽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보죠. 네. 여기서 대출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약 15만 원 늘어납니다. 만약 1%포인트가 오른다면요. 월 30만 원 이상이 더 나갑니다. 월 30만 원이요? 이건 그냥 외식 몇 번 줄이는 수준이 아닌데요. 아이 학원 하나를 끊어야 할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내 통장에서 치킨 15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대출 이자로 더 나가는 셈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불길이 이제 주담대를 넘어서 신용대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5.25%까지 오르면서 마지막 탈출구마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망도 어둡더라고요. 이런 상승세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어된다고들 하던데
이렇게 암울한 전망 속에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이미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각각 이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릴 때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재무적 방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신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째, 지금은 포모,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둘째, 그럼에도 집을 꼭 사야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작용 요건을 거의 고시 공부하듯 파고들어야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과는 금리 앞자리가 달라요. 아, 나라에서 해주는 건 일단 다 챙겨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유불리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둘 다 높으니까요. 오히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 같은 부가적인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높은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기존 대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데요. 기존 대출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대응책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본인 대출의 금리 갱신 주기를 확인하세요. 6개월인지 1년인지. 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둘째, 지난 1, 2년간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거나 다른 대출을 갚아서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당당하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 금리 인하 요구권.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막상 쓰기는 좀 망설여지는데. 아니요,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5분짜리 전화 한 통이 1년 이자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이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이자보다 더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은 지금 같은 시기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최고의 재테크는 대출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을 100만 원이라도 갚으면 그 100만 원이 앞으로 20년, 30년간 만들어낼 미래의 이자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내 자산의 출혈을 막는 이자 다이어트가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막연히 뉴스 헤드라인만 믿고 곧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이제는 각자의 재무 상태에 맞춰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저히 방어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벌까라는 공격적인 질문만큼 어떻게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까라는 방어적인 질문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금리 상승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당신의 재무적 방파제는 과연 얼마나 높고 튼튼합니까? 오늘 밤 당신의 대출 약정서를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